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금요일날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금요일이 어느덧 찾아왔고요. 오늘 아침 8시 30분 뉴욕 시간 기준이고요. 8월 달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달에 비농업 고용이 16만 3천 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에 대한 전망은 지난달에는 4.3%였는데 4.2까지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망에 맞아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4.4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많은 폭으로 폭락을 다시 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비농업 고용의 개수가 16만 3천 개가 지금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좋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기원을 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9월 들어서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오늘부터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폭락이 지속될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9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중에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맵을 보시면요. 생각보다는 어제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비록 소폭으로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마켓 폭을 보시면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주식들이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시장을 구성하는 많은 종목들이 모멘텀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들이 그나마 올라가면서 테크주가 몰려있는 나스닥만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크주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어제 하루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장세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 시장 폭을 보시면요. 무려 65.6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 7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따라서 마켓 폭이 65.6까지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71.17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0%가 넘어가는 종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스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던 빅스 지수가요.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 빅스 지수가 22.01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30, 나스닥이 0.25%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으로 떨어지면서 55,850에 가 있고요. 어제 그리고 러셀 2000도 떨어졌는데요. 0.61%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테크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어제는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매우 좁아졌고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게다가 러셀 2000, 즉 소형주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좋지 않은 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여드리면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제타가 어제 7.92%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제타가 유상증자를 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나쁜 소식인데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의외로 8%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26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4.90%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로 TSMC가 플러스 1.76, 아이트론이 플러스 1.20, 엔비디아 플러스 0.94, 베타 0.80%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파벳이 0.50%, 앱러빈이 0.35% 소폭으로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2% 떨어졌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43, IWM 마이너스 0.50, 브로드컴 마이너스 0.84, AMD 마이너스 1.02, 팔란티어 마이너스 1.41, 이머전 마이너스 1.47, TNA 마이너스 1.53, 비트코인 마이너스 2%고요. B2가 7.1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3가지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오늘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죠. 하지만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요. 어제도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3가지의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수치부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바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어제 다행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긍정적인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해고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미국인의 수가 감소했고요.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나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나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요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번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시급성을 줄여준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50bp나 금리를 갑자기 내리게 되면요, 그 의미는 리세션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구나. 우리가 경제가 아직까지는 튼튼하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채용 공고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둔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실제로 급여 일자리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경제 침체가 아니다. 포워드 본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토퍼 럽키의 주장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연준이 뒤처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경제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면요. 8월 31일로 끝난 주에 실업수당 초기 청구 건수는 5천 건이 감소한 22만 7천 건이 보고가 됐고요. 이 수치는 7월 초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한 경제학자들은요. 23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따라서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고했고 7월 초 이후에 최저치가 나오면서 그나마 우리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발표된 두 번째 경제 지표로 넘어갑니다. ADP 고용 데이터인데요. ADP 고용 데이터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용 데이터, 즉 일자리 수가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았다. 따라서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일단은요, ADP 고용 데이터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P 고용 데이터는요, 미국의 미농업, 민간 고용 수준을 추적하는 월간 경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민간이다. 따라서 정부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사항은요, ADP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매월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정부 부문은 제외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만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표되는 시기는요,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보다 하루 전에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고용보고서는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되죠. 따라서 ADP 고용보고서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날 발표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ADP 보고서는요, 약 2,500만 명의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에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개인 고용인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상황에서 20%를 가지고, 그러니까 샘플이 굉장히 큰 거죠. 20%를 통해서 전체 상황을 유추해보는 이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과연 어제 어떠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지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은 2021년 초 이후 가장 적은 수의 일자리를 추가했고요. 노동시장이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 더 더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ADP 연구소에 따르면 8월의 민간 고용은요, 9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전월의 증가폭은 하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8월의 수치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7월 수치 역시도 하향 조정됐다. 좋지 않은 소식이 겹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8월의 고용 수치는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의 모든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장을 옮긴 근로자와 현재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요, 2021년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소식이 겹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월 달에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못했다.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임금 상승률 역시도 2021년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한다. 물론 아직까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률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간다. 따라서 기대보다 임금 역시도 올라가지 못한다. 두 가지의 좋지 않은 소식이 보도가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세 번째 경제 지표는요, 미국의 서비스 부문의 PMI 지수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PMI 지수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죠. 그때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업이었고요. 어제 발표된 건 서비스 부분의 PMI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은 고용 지표가 사실상 정체되고 있고요. 수주 감소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8월에 두 번째로 완만한 속도로 확장됐습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은 아직까지는 확장되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급관리연구소, 우리가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라고 부르는 ISM이고요. ISM의 서비스 PMI 지수는 51.5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을 넘어가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상황이 좋습니까? 좋다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51.5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비즈니스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51.5는 지난달에 비해서 변화가 없다.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고용지수는 한 달 동안 50.2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사람을 많이 고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7월 달에 소폭 개선되었던 서비스업의 수주 잔고는요, 1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인 7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원래 변동성이 크지만 지난 3개월 중에 2개월 동안 수주 잔고가 감소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력과 근무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좀 고용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발표된 서비스 PMI 지수는요, 50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용 지수는 50.2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쪽에서도 잡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의 전망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 증시 전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좋은 수치가 발표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일자리 수의 창출 개수가 적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수치가 보고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텐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적 레벨이 깨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끔찍한 소식이죠. 9월은 지금까지의 악명 높은 명성에 걸맞게 목요일에도 S&P 500 지수는 0.3% 떨어졌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53%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주요 기술적 레벨이 깨질 준비가 된 것 같다. 기술적 분석은요, 가격이라든지 차트, 기타 지표를 연구해서 주식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술 분석가들은요, 차트가 수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변동성이 커다란 시장에서는요,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하죠. 따라서 펀더멘탈보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화요일 S&P 500 지수는 2.1%나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50일의 이동 평균선인 5,444.48 바로 아래인 5,444.33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5,528.93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50일의 이동 평균은요. 수요일에 S&P 500이 5,503.66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유지가 됐다. 따라서 지금 현재 50일 이동 평균선이요.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S&P 500 지수는요. 목요일 이른 오후에 5,480.54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이동 평균선인 5,506.61을 약간 밑도는 5,503.41에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큰 폭은 아니지만 휴식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휴식기로 전환될지 여부는 시장이 브로드컴의 실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브로드컴이 AI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브로드컴의 어닝 결과가 실망스러웠죠. 이 칩 제조업체는 수익 예측을 상회했지만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미주에서 일하고 있는 조던 클라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다. 이 애널리스트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약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세다, 이렇게 브로드컴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했었거든요. 현재 반도체 롱 포지션은 이번 주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10월 실적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더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 다음 달부터 이제 반도체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라는 것이 조던 클라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고용보고서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지금 현재로서는요. 모든 뉘앙스가 얽혀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로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증가세가 약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은 50bp 인하를 충분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얼핏 듣기에는 좋은 소식 같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50bp 인하를 충분히 가격에 반영한다는 얘기는요, 리세션을 가격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경제가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25bp 정도만 인하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리세션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주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50bp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한다. 즉 주가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브로드컴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턴이라는 차트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 차트 전문가는 S&P 500이 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이른바 클라우드 모델에 따라서 5,430부근에서 첫 번째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5,200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5,200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5.5% 정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주식시장의 다음 향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다시 한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의 모멘텀을 살펴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10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만 매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주가 차트가 있는데요. 1년짜리 주가 차트입니다.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같은 곳에서 두 번이나 막히고 있잖아요. 더블 톱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지점에서 막히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5,660 정도에서 두 번이나 막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5,500에 지금 와 있는데요. 5,500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이 50일 이평선하고 겹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고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있는 이러한 지점인데요.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5,500에서 받쳐주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고용보고서
보고서가 굉장히 형편없는 수치가 발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50일 이평선이 뚫리고 전고점이 뚫리게 되면서 그 다음 지지선은 5200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5200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200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꼭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어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3분기에 논갭 주당 순이익이 1.24달러가 보고가 됐고요. 전망치를 3센트 정도 상회했습니다. 3분기의 매출은 130억 7천만 달러,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은 플러스 47.2%를 기록했고요. 전망치를 1억 1천만 달러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분기의 영업현금 흐름은 49억 6,300만 달러,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은 47억 9,100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요. 일단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나서 거기에서 카펙스를 빼면 그게 바로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카펙스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자본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대규모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자본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까지 다 쓰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게 바로 잉여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잉여현금 흐름이 마진이 무려 37%다.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당금 주당 0.53달러를 지켜냈고요. 자, 문제는요, 가이던스였습니다.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 동기 대비 51%나 증가했다. 긍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컨센서스는 140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실제로 가이던스는 140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잠깐 설명드리죠. 브로드컴은 올해 AI 매출 전망을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쪽만 보면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거죠. 2024년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515억 달러의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AI는요, 올해 브로드컴 매출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의 오프닝 멘트 잠깐 보시면요.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에 AI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성장한 3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2024년 회계년도의 AI 매출 전망은요, 이제 120억 달러로 이전 가이던스인 110억 달러 이상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AI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너무 낮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요, 기대치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아니면 기대치를 넘어서는 이러한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죠. 어제 역시도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테슬라는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을 출시할 계획을 공개했고요.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테슬라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일정은 2024년 출시에 대한 기존 예상보다 약간 늦춰진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2024년 내에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2025년 1분기로 늦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론 머스크 CEO는 7월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시장에서 FSD를 출시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항상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제 시간에 맞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는 로보택시 제품인 사이버캡의 공개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10월 달에 드디어 로보택시 제품 사이버캡이 공개가 되는데요. 시기적절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론 머스크 CEO는 7월 달에 테슬라가 연말까지 두 지역에서 FSD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어제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억만장자는 목요일에 FSD가 1분기 말 또는 4월에서 6월 초에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안 되겠네요. 영국에서는 운전을 이제 왼쪽에서 하잖아요. 따라서 4월에서 6월 초에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시장,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쪽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스트리트는 엄격한 규제 감독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규제 절차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그리브스 렌즈타운의 애널리스트 수잔나 스트리터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검색 대기업인 바이두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인이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승인 절차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사이버 트럭 전용 FSD인 Actually Smart Summon이 출시될 계획이다. 굉장한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다음 달에는 개입이 더 적게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13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아울러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호재가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주식이 단단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주말에는 조금은 미국 증시에서 멀어지셔서 마음 편하게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요, 사실상 투자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따라서 망할 확률이 없고 좋은 성장을 보일 수만 있는 굉장히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요, 주식이 떨어지면 결국은 올라갈 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